비 오는 날, 잊혀진 미원. 맑은 비와 지붕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흰 상복은 빗물에 젖어 뺨에 달라붙었고 싸늘하게 식은 피부는 숨을 들이킬 때마다 얼어붙는 듯했다. 잠결식 씨, 74. 그는 방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아내 수진의 영점 앞에서. 빈소는 마치 돌로 지어진 지하실처럼 맨맨했고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들리는 건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몇몇 조갯들의 끊어진 울음뿐. 영정 사진 엽산 위에는 비닐 커버로 덮인 유언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잠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두 동전을 내버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낮게 주머리며 자책하듯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빗속에 젖은 그의 뒷모습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남겼다. 잠태식 씨는 마포구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다. 신장병 때문에 일찍 퇴직했지만 평생을 절약하며 세 자녀를 위해 살았다. 아내 수지는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의 여인이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도 작은 두건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도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지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기억력도 희미해졌다. 어느 날은 손자를 아들로 착각했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을 이웃집 사람이라 불렀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는 아내가 점점 잊혀져가는 세상으로 떠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유언장을 썼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세 자녀에게 각각 동일한 몫을 나누고 자신은 장례비와 요양비 명목으로 10%를 남겼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잠시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후 퇴원한 그는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막내딸 지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형이 그러는데 엄마 상태가 심각하대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에 모셨어요. 뭐라고?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아빠가 아프시니까. 형이 조용히 쉬셔야 한다고. 잠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는 혼자 요양원을 찾았다. 아내 수지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은 순간 그녀는 물었다. 저기 누구세요? 함께 일하던 공증사무소 친구를 통해 잠시는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된다. 자신의 유언장이 수정되어 접수되었다는 것. 내용은 집과 예금 모두 장남 앞으로 소유권이 전정된 상태야. 말도 안 돼. 글씨는 분명 자신의 필체였다. 하지만 그는 그 공증사무소에 2번 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랍을 모두 뒤졌다. 예전의 유언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세 자녀는 조용히 상을 정리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찢은 것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슬픔에 휘말린 노인의 감정적 행동일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무너졌다는 것을.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결국 눈 감기도 전에 너희 눈에서 나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구나. 그는 수진과 함께 지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그 방. 저겐 다른 흑백 외진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잠시는 라이터를 꺼냈다. 성냥을 하나 켰다. 그러다 곧 끄고 말았다. 아직 아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는 알아야 했다. 진실을. 그 마지막 하나만큼은 반드시. 영등포 골목 어기 첫 재산날. 영등포의 좁은 골목 안 오래된 단층집 하나. 문이 닫힌 그 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다. 부엌에선 아직 미역국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두운 전등 아래 조그마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수진 씨의 기일, 일축이다. 잠태식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흰 쌀밥새 그릇, 젓가락 3쌍, 그리고 떨리는 손글씨로 써 내려간 초대장이 한 장. 얘들아, 엄마 기일이다. 꼭 와다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다. 단지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며 그를 비웃듯 시간을 알릴 뿐이었다. 그는 향을 튀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수지마. 보고 있지? 이 집엔 이제 사람 냄새도 사라졌어. 이제 나란 그림자뿐이야. 상 위엔 낡은 라디오 한 대가 있었다. 잠시는 버튼을 눌렀다. 라디오에선 그녀가 살아생 전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잠수진 여사의 일주기를 추모하며 그녀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던 따뜻한 어머니였던 그녀를 기억하며 잠시는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누가 이걸 신청한 걸까? 누가 방송국에 연락했지? 혹시 아이들 중 하나일까? 그렇다면 왜 오지 않았을까?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잠시는 벌떡 일어났다.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지만 문 앞엔 사람은 없고 낡은 신문지에 쌓인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포장을 풀었다. 그 안엔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와 수진이 함께 찍은 결혼사진. 컬러 사진. 둘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귀한 한 장이었다. 사진 뒷면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이 사진을 늘 서랍 깊숙이 간직하셨어요.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은이가.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분노나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실이 파고들었다. 어쩌면 아이들은 아직도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기억을 품고 집으로 돌아올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세탁소에서 시작된 결심. 종로의 작은 골목 안, 오래된 양장점 하나, 옛날에 장태식 씨와 수진 씨가 홀레 한 곡을 맞췄던 바로 그곳이다. 빛이 가련 나무 간판은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했다. 백발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주인 할머니가 그를 반겼다. 어머, 장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누구 옷 맞추러 오셨어요? 손주 졸업하나요? 장 씨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쪽지를 꺼내 건넸다. 이거는 제 겁니다. 회색 정장 한 벌 부탁드릴게요. 어머, 무슨 특별한 날 있으세요? 장례식이요. 날은 짧고 단호했다. 순간 주인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손님을 그녀는 많이 봐왔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잠시의 눈빛엔 체면이 아닌 진비가 담겨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전분 원단을 어깨에 올리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등에 굽은 노인이 아닌 여전히 등을 곧게 세운 남자. 그리고 그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다시죠. 주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서 선곡을 맞추러 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 걸 먼저 맞추러 오는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잠시는 익숙한 작은 공원 앞에서 멈췄다. 늘 바둑을 두던 친구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그 친구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는 묵묵히 벤치에 앉았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달려오다 그의 지팡이를 툭 치고 멈췄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잠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아직 잘못하면 사과할 줄 안다. 그런데 어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날 밤
잠시는 서랍 뒷숙이 숨겨뒀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평생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바램 결혼사진, 시집이 유학간 잠시에게 보냈던 손편지,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 봉투 하나는 이원장 원본 사본, 직접 쓴 서명, 지문, 그리고 녹음 파일, 그가 직접 남긴 마지막 증거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의 비밀 카드. 잠시는 씁쓸하게 웃었다. 얘들아, 너희는 아버지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양복은 3일 뒤에 완성될 예정이다. 3일, 그 시간 동안 잠시는 결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묻고 조용히 사라질지, 아니면 진실을 들춰내고 떠날지. 아이들은 이미 아버지가 포기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될지도 모른다. 편지 세 통과 한 끼 식사. 제사 후 일주일이 지나 장태식 씨는 세 통의 편지를 보냈다. 휴대폰도 문자도 쓰지 않았다. 그저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삐뚤한 글씨가 적힌 봉투는 우체국을 통해 하나하나 전달되었다. 첫째 아들 석호에게, 둘째 딸 민정에게, 막내 딸 지은에게. 편지에는 단 며칠만 적혀 있었다. 얘들아, 밥 한 끼 같이 먹자. 제사도 아니고 제산 예지도 아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다. 일요일 저녁 6시. 그날 잠시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했다. 유리창을 닫고 식탁보를 세탁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자주 끓이던 소고기국도 정성껏 준비했다. 모든 반찬은 추억이었다. 하나하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의 흔적. 오후 5시 55분. 잠시는 새로 맞춘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접시를 차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오늘 말하려는 그 한마디를 진지하게 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6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6시 30분. 낡은 나무 대문이 띠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막내 지은이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엔 따뜻한 찐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따. 설마 요리 안 하셨을까 해서 혹시 몰라서. 잠시는 조용히 웃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반가웠다. 7시. 민정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 그대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아따,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조금 있다가 또 접대 있어서 얼른 먹고 가야 해요. 괜찮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석호는 끝내 오지 않았다. 밤 8시. 잠시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아따. 미안해요. 아내가 좀 참참해셔서. 밥 먹는 건 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 두 단어가 잠시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온밤 내내.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민정은 말없이 차를 몰고 떠났다. 남겨진 건 잠시 긴 식탁, 그리고 비어있는 의자 하나. 그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어 단 한 줄을 써 내려갔다. 철현은 비기다. 소유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 가족사진 액자 안에 넣었다. 잠시는 우체국을 다시 찾았다. 두툼한 봉투 하나. 안에는 오래된 유언장의 녹음 파일 복사본이 담겨 있었다. 서명, 지문, 날짜까지 포함된 그 원본화. 지금껏 아무도 몰랐다. 봉투는 변호사 친구의 주소로 보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유일한 신뢰였다. 메모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내가 시선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해줘. 내가 바보처럼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키를 믿었다는 걸. 마지막 기회의 얼굴. 3월의 어느 오후. 봄바람이 마당의 어린 버들가지를 살짝 스치던 그날. 장태식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장태식 씨. 나야, 한병호. 기억나지? 마포구청 시절 내 선사였잖아. 시각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정을 잡은 듯 웃음이 가득했고 잠시는 곧 기억해냈다. 마포 동사무소에서 부장이었던 그 한병호. 당시엔 신뢰도 깊었고 존경하던 선배였다. 그들은 서울역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만났다. 반짝이는 원목 테이블, 진한 에스프레소 향. 한 씨는 이제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명품 정장의 스위스 시계. 말투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야, 너 여전히 정정하네. 혼자 살고 있지? 나는 요즘 국제 농업회사에서 재무 고문으로 일해. 근데 말이야, 요즘 우리 쪽에서 믿을 만한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 그리고 그는 야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잠시 앞으로 밀었다. 약용버섯 재배 프로젝트야. 땅은 확보됐고 병원 납품까지 다 계약돼 있어. 연 수익률 30%야. 넌 그냥 5천만 원만 투자하면 돼. 간단하지. 잠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20쪽에 달하는 자료. 보기엔 깔끔했고 수치도 명확했지만 법인 이름이 없었다. 한일경원이라는 언급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약업계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버섯 재배? 혹시 작년에 문제 생긴 사기 프로젝트 아니에요? 돈 넣고 한 푼도 못 건졌다는 사람 많아요. 전화를 끄는 잠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한경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생각 좀 해봤어? 이번 주 안에 송금하면 지분 더 얹어줄 수 있어? 잠시는 단단히 대답했다. 한씨, 예전에 내가 참을 존경했던 건 참이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참이라면 인생 마지막 돈 5천만 원을 이 프로젝트에 넣겠어? 시간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짧은 끊기는 소리. 잠시는 서랍을 열고 접근 통장을 꺼냈다. 날 없이 숫자를 바라보았다. 작지만 깔끔한 그 숫자. 이 돈은 그 사람 냄새가 나. 수진이 배고픈 날 참으며 아낀 돈. 내 아카도 경원비 없던 그 밤들의 흔적. 그는 통장을 덮었다. 나는 희망을 돈 주고 사는 바보가 되진 않을 거야. 그날 밤 그는 일기 전에 이렇게 썼다. 이 나이에 기대란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다. 망하지 않을 만큼의 이성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오는 것이다. 거울 속의 흉터. 장태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서울의 첫 햇살이 침대 머리맡에 나무 장롱에 붙은 거울을 비쳤다. 그 거울 한 귀퉁이엔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나 있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는 그 금을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거울을 응시했다. 낯선 얼굴. 잿빛으로 바랜 머리카락. 패인 눈가. 구겨진 종이처럼 주름진 피부.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 오래된 흉터 하나. 그 흉터. 언제 생긴 거였더라? 기억은 여름 소나기처럼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다. 13살. 그는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들에게 콘크리트 바닥에 밀쳐졌다. 깊고 기운 반바지. 팔꿈치에 누더기 퇴치가 붙인 스웨터. 아이들은 조롱했다. 거지 새끼다. 그는 울지 않았다. 반격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아침까지 울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스로 맹세했다. 나중에 커서 반드시 멋진 옷을 입을 거야. 깨끗한 신발을 신고 절대 누구에게도 싸구려라 불리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살았다.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 자존심은 때로는 독이 되었다. 수진이 전원비가 필요했을까? 그는 자존심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다정한 아버지를 원했을까? 그는 불안과 무력감을 숨기기 위해 고함을 질렀다. 그 흉터는 이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도 같은 금이 길게 나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시장에 가서 새 거울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거울을 떼어내려 했을까? 그 뒷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다. 수진의 필체였다. 여보, 너무 항상 무표정하게 살지 말아요. 난 당신 얼굴을 좋아해요. 이 흉터까지도요. 그게 당신을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해줘요. 그는 오래된 거울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 낡은 옷을 입고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가 곁에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 그날 밤 그는 새 거울 대신 다시 오래된 거울을 벽에 걸었다. 금단 그 자국 그대로. 왜냐면 그건 단순한 금이 아니었다. 시간의 상처였고 자신의 삶이 지나간 흔적이었다. 남겨진 편지. 그날 아침 달력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바람은 아직 싸늘했다. 잠재식 씨는 얇은 재킷을 걸치고 몇 권의 노트를 가방에 넣어 집을 나섰다. 첫 목적지는 전통시장 근처의 지하철역. 그곳 우체국에서 그는 작은 소포 하나를 보냈다. 수신이는 변호사 친구. 그는 여전히 이원장 원본을 보관해주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봉투 안에는 이원장과 함께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 내내 이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았네. 하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꼭 전달해주게. 내가 용서했지만 결코 잊은 적은 없다는 걸 그들이 이해하길 바라나. 오후에는 수진의 묘지를 찾았다. 비석은 말끔하게 닫혀 있었고 흰 북카꽃이 곱게 놓여 있었다. 아마도 지은이 다녀간 듯했다. 잠시는 조용히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몇 년 더 사는 건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래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일찍 죽으면 아무도 너를 기억해줄 사람이 없을까봐.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석호가 서 있었다. 구겨진 점장 차림. 품에는 막 서은 듯한 막걸리 봉지가 안겨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요. 그 순간 잠시는 모든 원망과 아픔,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마치 먼지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걸 느꼈다. 들어오거라. 그의 목소리는 맑고 조용했다. 그날 밤 두 부자는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거실 창밖 늙은 감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였다. 아버지. 석호는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잠시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말했다. 해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어머니께 향을 올려다오. 그분이 외롭지 않도록. 나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7달 뒤 장태식 씨는 한밤중 조용히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이혼 공개는 없었다. 하지만 각 자녀에게 전달된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선천지만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 진짜 소중한 것들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억이고 사랑이고 후회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어른이 되었다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잃고 나서야 가졌던 걸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야.